안녕하십니까. 자, 물권법 마지막 담보물권 할 차례입니다. 두 개가 나옵니다. 유치권하고 저당권. 이 담보물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때 채무자 등이 제공한 물건이 있겠죠. 그 물건을 경매 등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이런 권리를 담보물권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인물권 3개에서 3문제 정도 각각 한 문제씩 3문제 나오고요.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두 개의 파트에서 한 3, 4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권이 훨씬 중요하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반드시 담보물권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해서요. 담보물권이라는 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담보물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물건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걸 담보물권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채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이제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부종성이라고 이제 개념을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돼요. 부종성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이게 부종성입니다. 따라서 갑이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린 상태에서 1억, 은행은 이제 1억 채권을 갖고 있겠죠. 자신 소유 101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이 101호에다가 저당권 따위를 갖고 있다. 자, 은행이 저당권 따위를 갖고 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101호 등기부에 저당권자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1억을 갚아버리면 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말소 등기 없이. 101호 등기부에 저당권자 을이라고 등기되어 있는 게 말소할 필요가 없이, 그걸 말소할 필요 없이 돈을 갚으면 채권이 소멸하니까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모든 담보물권이 다 부종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뭔지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됩니다. 자, 수반성은 채권자가 중간에 채권을 팔아요. 그래서 채권이 병에게 이전이 됩니다. 이렇게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이 되면 담보물권도 이전이 되는 성질, 그렇습니다. 물론 언제나 함께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된다. 이 부종성하고 수반성을 합쳐서 부수성이라고도 하고요. 수반성을 부종성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가분성은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 행사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의미죠. 갑이 9천만 원을 갚았다. 을이 1,000만 원이 남았다. 그 1,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101호 전부를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불가분성이라 한다. 물론 이제 공동저당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요 예외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공동저당은 신경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불가분성이 100% 모든 담보물권에게 완전히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자, 물상대위성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었고 을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땅을 경매 넣어서 채권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땅이, 즉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돼요. 그래서 갑이 보험금을 받게 되거나 공용징수됩니다.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목적물, 즉 토지에 대신하는, 가름이란 건 이제 대신한다는 뜻이요. 토지에 대신하는 금전기타 물건이 되죠. 그걸 변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담보물권은 그대로 존속함으로써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으로부터 그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성질을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상대위는 지금 땅이 아닌 보상금 등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게 물상대위죠. 우선 변제. 그런데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물상대위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종성의 예외인 근저당권과 불가분성이 없는 유치권,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물상대위성이 구체적으로 뭔지 살짝 더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민법 342조 질권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질권은 이제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전당포 주인은 질권자는 전당 목적물이 멸실해서는 공용징수되고 그 목적물 소유자, 질권 설정자, 전당포에 물건 맡긴 사람, 돈 빌리면서 그 사람이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전 등이 이 설정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에 지급을 못하도록 압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 보상금, 보험금 등이 담보권 설정자에게 지급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일반 재산하고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보상금인지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내놔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걸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요. 1억 채권. 그리고 갑소유 땅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국가에 의해서 수용이 되고요. 갑이 보상금을 받거나 또는 대토를 받는 경우 이 보상금이나 대토가 바로 요 가치 변형물이 됩니다. 근본이다 물건. 이때 을은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다만 이 보상금이 갑에게 지급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지급 전에 미리 지급을 못하도록 압류하라. 근데 이 압류를 우리 대법원은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갑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해놨다면 을은 여전히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제3자가 압류해도 무방하다. 그런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물건, 대토를 받았다. 대토는 그 대토가 만약에 경매가 되면 A 토지가 아니라 B 토지를 대토로 받았다. 이 B 토지가 경매될 때 을은 경매법원으로 가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라는 건 경매법원이 채권자들은 경매법원에 배당받을 게 있다면 채권이 있다면 신고하라. 배당을 요구하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요. 그 종기 언제까지 요금.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함으로써 그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상대위라는 걸 행사하는 기간과 방법, 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갑에게 지급하기 전에 압류 등을 통해서 행사하는 거고 대토에 대한 경매대금으로부터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라. 이게 판례입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을 보게 될 텐데요. 유치권하고요, 동시이행행명권이라는 거, 계약법에서 보는 걸 구별을 간단히 하셔야 되는데, 이걸 왜 구별해야 되냐면, 둘 다 뭔가를 거절하는 권리예요. 유치권은 나 돈 받을 때까지 물건 못 줘 라고 거절하는 권리고, 동시이행명권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돈 못 줘 라고 거절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뭔가를 거절한다는 점에서 외형상 비슷하더라. 그런데 그 성질은 완전히 다르더라. 그래서 가끔 구별하라고 나옵니다. 일단 유치권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 물권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물권이니까. 반면에 항변권은 계약상 권능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게 목적이고요. 동시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을 확보하는 거예요. 나만 먼저 하면 안 되지. 동시에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마련된 권리입니다. 유치권에서 이 채권은 유치권 자체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지만 유치권자의 채권 자체는 계약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통해서 불법이득을 통해서 발생하는 반면에 동시이행항변권의 채권 그거는 계약을 통해서 받습니다. 불가분성 같은 건 됐고요. 자, 유치권은 유치하고 있는 물건과 이 채권 사이에 결련 관계가 필요한 반면에 동시항변권은 양당사자의 채무가 대가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 자, 유치권은 타인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그 물건을 반환 거절하는 겁니다. 타인 물건 반환 거절.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반면에 항변권은 상대방이 청구를 하면 나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겁니다. 소유권 안 넘겨주면서 돈 내놔 그러면 돈 못 줘. 이렇게 나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겁니다.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는 반면에 항변권 그런 건 없죠. 다만 이제 공통점은 공표의 원칙이고요. 둘 다 당사자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거. 소송이 된 경우 소송에서는 유치권을 갖고 있든 항변권을 갖고 있든 그걸 주장해야 되고요.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하게 되고요. 그 법원이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인정하게 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상환급부 판결이라고 합니다.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라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인도하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유치권자가 법원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주장하고 그걸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한 갑을 패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하여 건물을 인도하라. 이렇게. 동시항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일이 소유권 안 넘겨주는 준채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매수인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하고 그걸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갑, 원고를 패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결하게 됩니다. 피고 을은 원고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하게 됩니다. 이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급부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유치권과 항변권 간단히 구별을 합니다. 자, 1번 통유성이 나왔죠. 담보물권이 갖는 특성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하는데 유치권에 인정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죠. 뭐? 물상대위. 그거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물상대위. 그러면 지문. 부종성 인정되죠. 수만성 인정되죠. 불가부성 인정되죠. 오타네요. 몰이 아니고 물이죠. 물상대위성. 이게 왜 할 때는 안 보이고 강의할 때 보이나? 매번 그렇죠, 사람이? 참, 확인할 때는 안 보이고 강의할 때만 보이고. 어쨌든 이거 인정 안 되죠. 근데 인정되는 걸 고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기억, 니은, 지금. 이렇게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자, 유치권과 동시 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확인했죠? 그럼 이제 틀린 게 뭔지를 체크해냅니다. 기억, 유치권과 동시 이행 항변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을 하다. 유치권만 점유를 요건을 하죠. 유치권은 타인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게 유치권입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유치권만 점유를 요건으로 하고요. 항변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기억이 틀렸으니까 일단 1번 제끼고요. 2번 제끼고요. 4번 제낍니다. 3번하고 5번 남았죠. 근데 3번하고 5번에 니은 디귿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은 옳은 지문이겠죠. 결국 리을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박스형 문제는요. 딱 첫 번째 거 파악하고요. 밑으로 바로 내려와서 조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니은하고 디귿을 안 봐도 되죠. 자, 리을만 봅니다.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이고요. 맞죠? 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이죠. 옳은 지문이죠. 답은 5번이죠. 이렇게. 니은하고 디귿은 굳이 안 읽어도 되는. 이거 두 개 읽고 생각하느라고 10초, 20초 지나갑니다. 한 문제당 10초, 20초가 쌓이면요. 40문제를 가면요. 몇 분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이렇게 답을 고르면 되고요. 자, 니은은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죠. 디귿, 유치권과 항변권은 서로 병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고 물건을 인도한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갑은 대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을은 물건을 반환해야 되죠.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이때 갑의 대금 반환과 을의 물건 반환은 동시행 관계이니까 동시 이행의 한명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 한명권. 또 하나, 갑이 을에게 대금을 물건을 돌려달라. 갑의 을에 대한 물건 반환 청구권과 을의 갑에 대한 대금 반환 청구권. 이 두 개는 결련성이 있다. 즉, 을이 점유하고 있는 매매 목적물과 대금 반환 청구권은 결련성이 있다. 라는 게 판례예요. 결련성이 있으니까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해제는 빼고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대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동시 이행의 한명권도 인정되고 유치권도 인정이 됩니다. 좀 독특하죠? 그래서 동시 이행의 한명권과 유치권은 병존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문제가 쫙 나올 텐데요. 유치권이란 건 이제 320조에서 이렇게 해놨죠.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자, 유가증권은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만 생각해 봅니다. 타인 물건을 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점유한 자. 점유해야 돼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과 채권 사이에, 여기 있죠. 물건과 이 채권 사이에 결련성, 결련관계,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그 물건을 점유한 자가 있는데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어. 근데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 근데 돈을 안 갚아. 그래서 나 이거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뭐 한다? 유치. 즉 점유 및 반환 거절 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죠. 물론 이 점유가 불법 점유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점유할 것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됩니다.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보겠습니다. 건축업자 을이 공사대금 10억을 받지 못하여 건물을 유치하는 경우. 병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린 갑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니까 을에게 수리를 맡깁니다. 자, 수리를 맡긴 사람은 갑이니까 수리비 채무자는 갑이에요. 근데 갑이 수리비를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이 자동차를 유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요. 채무자는 갑인데 소유자는 병이죠. 즉, 그 물건 소유자와 채무자가 이렇게 달라. 그래도 유치권 인정되는가? 그렇다. 그렇다. 자, 주택 임차인이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럼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안 돼서 부득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보일러를 고쳤습니다. 필요비라고 하죠. 비용이죠, 비용.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근데 갑이 나중에 수리비를 안 돌려줘요. 그러면은 수리비를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 갑소유 말이 말 맞췄었죠. 을이 애지중지 경작한 농작물을 훼손하여 을에게 1,000만 원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말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유치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제 유치권은 뭐 공사대금 채권이라든가 수리비 같은 비용 상환 채권이라든가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물건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유치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4가지가 없습니다. 외웁니다. 우선변제, 물상대비, 추구표, 물권적 청구권. 앞머리 따서 외웁니다. 우물, 추물. 유치권은 4가지가 없습니다. 이런 게 유치권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보고 지문이 어떤 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첫 번째,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죠. 우선변제 인정 안 되니까 물상대위 인정 안 되죠. 출구표가 없었기 때문에 물권적 청권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우물추물. 자, 이번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법정담보물권인데 그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팔립니다. 3번. 아까 봤죠?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채권자는 간접 점유하겠죠. 자,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을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병으로 하여금 건물을 지키게 합니다. 그럼 용역업체가 건물을 직접 점유하는 거고요.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하는 거죠. 이 간접 점유도 유치권 인정이 됩니다. 단. 직접 점유를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인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4번처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자, 5번. 건축자재를 판사.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건축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걸 유치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자, 5번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갑이 건축주예요. 을하고 건물 신축 계약을 합니다. 자, 건축주, 건물 신축 계약을 건물 신축 도급 계약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건축주가 도급인, 건축업자를 수급인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이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 자재 상인 병하고 철근을 매매하는 계약을 합니다. 철근을 사요. 그러면 병은 철근 매도인이고 건축업자는 철근 매수인이죠. 근데 외상으로 샀어요, 을이. 어쨌든 외상으로 철근을 사가지고 그걸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철근 대금을 안 줘요. 그럼 이 건축 자재상 병은 철근 매매 대금을 받기 위하여, 즉 건축 자재 대금을 받기 위하여 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가? 안 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왜? 병이 갖고 있는 철근 매매 대금, 즉 건축 자재 대금은 을과 철근 매매 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채권일 뿐 이 건물과의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죠. 건물 자체에 지출한 공사대금이 아니라는 거죠. 을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건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병은 철근값을 받지 못했다 해서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결국 건축 자재대금은 철근값은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5번 틀렸죠? 자, 유치권에서 자주 나오는 조문을 몇 개 확인합니다. 321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였죠? 불가, 불성. 그 다음에 유치권은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이 변제를 받기 위하여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럼 뭐라고 해석하느냐? 판가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항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4가지 요건을 기억합니다.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목적물을 감정평가해요. 직접 변제 충당하겠다라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변제 충당하는 게 아니고요.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물론 미리 채무자에게는 알려줘야 되죠. 간이변제 충당이 난다. 323조 과실수취권이라고 되는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과실을
자신 채권 변경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4조 2항에 보면 2항 이런 조문이 있죠.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대여해서도 안 되고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대여하여 즉 건물을 임대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축업자가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가 그 건물을 임대하여 차임, 이 과실을 수취해가지고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는데 324조 2항이 있으니까 지 맘대로 임대하면 안 되고요. 채무자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323조 1항하고요. 324조 2항을 결합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함으로써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323조 1항과 324조 2항. 324조는 유치권자 의무인데요. 일단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니까 당연히 조심조심 다뤄야 되죠. 그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2항.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채무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이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뭐냐? 지금 이제 박스가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란 이런 거예요. 빌라를 공사한 사람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빌라를 유치하면서 그 빌라에 거주. 대표적인 유치물 보존 행위가 됩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거주, 즉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했고요. 이 거주함으로써 이익이 나오죠. 이 과실이죠. 이건 수취 못하죠.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채무자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야 되는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해요. 할 수 있어. 그럼으로써 이익이 생겼어. 이건 수취 못하죠. 이건 반환해야 돼. 이렇게 될 겁니다. 사망은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조문들이고 조문들이 가끔 나옵니다. 꼭 숙지하시고요. 또 325조.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필요비를 지출하거나 유익비를 지출할 수 있죠. 그걸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법원을 통해서 상환기한을 허여받을 수 있죠. 325조고요. 326조는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을이 건물을 유치합니다. 예, 이게 이제 유치권 행사죠. 그런데 얘가 건물을 유치만 하고 있을 뿐, 즉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을 뿐 갑에게 공사대금을 청구를 하고 있질 않아요. 즉 돈 달라 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물권이고요. 공사대금 채권은 채권이죠. 그러니까 별개의 권리예요. 물론 부정성 뭐 이런 통유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별개의 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을 뿐, 즉 건물에 대해서 반환을 거절하고 있을 뿐, 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 따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더라. 갑에게 공사대금을 달라 소리를 하지 않고 있더라. 그럼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조문을 두게 됩니다. 조문 꼭 기억하시고요. 327조, 328조는 유치권 소멸 사유를 규정해 놨는데 말을 유치하고 있는데 말값이 비싸요. 그래서 채무자는 말 대신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말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가 됩니다. 당연히 이때 상당한 담보란 채권에게 상응하는 담보를 말하겠죠. 채권에게 상응하는 그런 담보를 말하게 될 겁니다.
328조 유치권이란 건 물건을 점유하는 걸 본질로 하니까 당연히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유치권자의 점유 상실이 누군가의 점유 침탈에 의한 상실이라면 이건 204조가 따로 있죠.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점유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을 당해서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물 반환 청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물 반환 청구가 아니고요. 점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되돌려 받으면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치권에 나오는 조문 정확하게 중요한 것들 체크한 거 숙지하시고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 동그라미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다음에 그 후에 성립한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까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경우,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점유하죠. 그 상태에서 수리가 끝나면 채권이 생기죠. 그런데 수리비를 안 줘요. 그럼 당연히 유치권 인정돼야지요. 인정된다 라고 해야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났고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어요. 근데 공사대금을 안 주네? 그럼 건물 점유하면 됩니다. 그럼 유치권 인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먼저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기든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서 점유하든 상관없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유치권 인정된다 그랬죠. 아까 용역업체로 하여금 건물을 직접 점유하게 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제3자가 직접 점유가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다고 돼 있죠. 그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죠. 점유보호청구권이죠. 이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만 인정되지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을 갖는다라고 해야지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안 되죠. 유치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없습니다.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정하지 못하지만 예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5번. 임대차 목적물에 임차인이 유익비를 주체했어요. 그런데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아요. 그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다만 법원이 임대인이 법원으로 달려가서 유익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받았어요. 상환기간을 허용받았어요. 그럼 유익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받았다는 건, 즉 상환기간을 허용받았다는 건 유익비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아까 조문에서 봤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인정받으면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나 이렇게 되죠. 5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5번. 1.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해도 되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하고 자신은 간접 점유해도 상관이 없죠. 물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건 안 된다 그랬고.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 할 수 있죠. 유효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포기한 거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3자도 그 특이하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유치권을 포기했으니까 유치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병소유 자동차를 갑이 빌려가지고 수리를 맡겼어요. 1월 10일 날. 그런데 갑이 을하고 약속을 합니다. 단골이에요. 자동차는 오늘 수리가 끝나면 소유자 병이 찾으러 올 거다. 그럼 병에게 자동차 키를 주세요. 수리비는 말일날 드릴게. 내가. 그래서 을이 그 말을 믿고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을은 유치권을 포기한 거죠. 그 상태에서 병이 와가지고요. 자동차 주세요. 그럼 을은 각과의 약속대로 줘야죠. 아니다. 나 수리비 못 받았다. 못 줘. 그러면 병은 아니 갑으로부터 수리비는 갑이 말일날 준다 그랬고 자동차는 오늘 찾아가기로 그렇게 했다면서요. 특약했다면서요. 라고 병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내놔라. 내놔야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을 했을 때 소유자 병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치권 포기했잖냐. 자동차 돌려달라. 이렇게.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조심하자 그랬죠. 우선 변제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변제를 받기 위해서. 4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5번 임차인 임대인과 약정한 권리금이라고 돼 있죠. 자, 권리금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아까 봤던 건축 자재 대금 무슨 부속물 매매 대금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눈을 딱 감고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보증금, 건축 자재 대금, 부속물 매매 대금 이런 말 나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자, 유치권 성립 요건을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유치권은 일단 목적물이 타인 소유여야 되죠. 타인 소유. 이때 타인은 꼭 채무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3자 소유물도 됩니다. 유치권자 소유만 아니면 됩니다.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두 번째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관계 이렇게 되죠. 이때 결련성이 없는 거,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걸 꼭 암기하셔야 돼요.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세 번째 채권이 변제기 있어야 되니까 아까 질문에서 봤죠? 유익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받으면 유예기간을 받았다는 게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는 거죠. 유치권 안 된다. 4번 유치권자가 타인 물건을 적법 점유죠. 이때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자신의 점유가 적법한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갑이 나왔는데 갑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지워버리고요.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라는 것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은 지우시고. 5번 당사자 사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죠. 자,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 소멸은 포기 의사 표시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아까 봤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고.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가 끝났을 때 그 목적으로 원상에 복구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이 원상복구 특약은 원상복구 특약에서 더 나아가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따라서 유치권도 포기한 걸로 봅니다.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비용을 포기했으니까 유치권도 포기한 게 됩니다. 5가지 요건은 꼭 기억하세요. 이유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요건이죠. 5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결국 이 6번 질문은
성립 요건이 아닌 거 물으라는 거예요. 자, 채권자 갑의 소유인지 여부. 요건이죠.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요건이죠. 그 다음에 갑의 점유가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냐,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갑의 점유가 직접 점유냐, 간접 점유냐 여부. 이건 아니죠. 갑은 직접 점유해도 되고 간접 점유해도 되니까 이건 요건이 아니죠. 이게 답이죠. 반면에 4번 갑의 점유가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 요건이죠. 5번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배제하는 약정 있냐 없냐. 이것도 요건이죠. 결국 6번은 유치권 성립 요건을 기억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걸 다이렉트로 물어보고 3번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요건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할 것,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7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채권. 자,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란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딱 벌써 눈에 보여요. 보증금 안 된다 그랬죠? 권리금 안 된다 그랬죠? 따라서 기억, 니은 들어있는 거 다 제낍니다. 다 하나 남았네요. 2번이죠. 자, 필요비 상환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필요비가 유치권 인정되죠? 필요비? 그걸 이행하지 않아요. 임대인이 비용을 안 돌려줘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생겼어요. 이 원채권 채무 자체가 유치권 인정되니까 그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도 유치권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반면에 리을은 뭐가 보여요? 원상회복약정이 있죠. 이게 뭐죠? 비용상환 채권 포기약정이죠. 그럼 뭐도 포기한 거예요? 유치권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리을은 유치권 인정 안 되겠죠. 결국 유치권 인정되는 건 디귿 하나. 이렇게 되겠죠. 제가 4개 꼭 외우시자고 한 이유가 여기 기억, 니은만 알고 있어도 답을 골라냅니다. 8번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유치권 인정되는 경우. 자, 기억에 보입니다. 권리금 보입니다. 유치권 인정 안 되죠. 니은에 보입니다. 보증금 보입니다. 유치권 인정 안 되죠.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로 고르라 그랬으니까 기억하고 니은 들어있는 거 제끼면 되죠. 답은 3번. 이렇게 되죠. 지금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 이거 아까 말이 농작물을 훼손한 거하고 똑같죠. 그 배상 청권. 유치권 인정된다 그랬죠. 말 유치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 인정됩니다. 9번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거. 자, 유치권자가 어떤 권리가 있었죠? 유치권이 있었죠. 경매권이 있었고요. 간이변제 총단권이 있었고요. 과실수지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채무자 승낙 없이 보존 필요 사용할 권리가 있었고요. 비용 상환 조건이 있었죠. 이런 게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런데 이런 건 없죠. 이건 이거였었죠. 채무자가 스스로 상한당한 담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었을 뿐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라 이런 청구권은 없었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죠. 너무나 간단하죠. 10번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자, 혼동이라고 되는데 혼동이 뭐죠? 말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야, 말 네가 가져.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는 간이변제 충당을 통해서 유치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그럼 유치권과 소유권의 혼동이 일어나겠죠? 유치권 소멸하겠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죠. 자, 유치물이 멸실이 돼버리면, 건물이 무너져 내버려버리면 더 이상 유치권자는 건물을 점유를 못하죠? 유치권 소멸하죠? 여기에 무슨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유치권 소멸하죠? 물상대 인정 안 되니까. 반면에 4번. 유치권자가
용역업체로 하여금 건물을 유치하게 합니다. 그럼 유치권자는 간접 좀 해야겠죠? 유치권 그대로 유지가 되죠. 답은 4번. 5번, 돈을 갚아요. 갚으면 채권이 소멸하니까 유치권 소멸하겠죠. 답은 4번. 11번, 유치권 소멸세가 아닌 거. 유치권 포기할 수 있죠? 점유 상실하죠? 멸실하면 소멸하죠? 채권 소멸했죠.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죠? 유치권 소멸. 12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 을은 건물 주인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갑은 건물 건축업자 또는 무슨 인테리어업자 이런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비용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공사대금이라든가 인테리어 비용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건축업자죠.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 건물을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 다시 말해서 공사대금을 보통은 건물이 완성되는 정도에 따라서 기초공사 끝나면 얼마, 대들보 올려서 상량할 때 얼마, 그 다음에 또 몇 층 올라가면 얼마, 완공하면 얼마, 준공공사 떨어지면 얼마, 이런 식으로 건물의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건 이제 기성고라고 보통 부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을과 갑이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고 일단 건축업자 돈으로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을이 한 번에 공사대금을 납부하기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요렇게 약속을 한 경우 요거를 우리 대법원이 앞에 이제 뭘 빠져 전적으로라는 말을 빼고요. 전적으로라는 말이 이제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을 신축한 건물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 건물은 수급인, 즉 건축업자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자기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겠죠. 유치권은 타인 물건이어야 되니까 1번 옳은 질문이죠. 2번, 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죠. 이걸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3번,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자신의 그 건물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 적법 점유가 추정되니까. 여기서 불법 행위로 인하는 것이 아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하는 것이 아님, 이게 뭐예요? 적법이죠. 적법 점유. 이게 적법 점유.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되니까 이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죠. 3번 틀렸고요.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네요. 따라서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5번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했죠. 그럼 갑은 침탈당했죠.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갑은 유치물이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건물의 점유를 돌려받으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그랬죠. 되살아난다 이렇게 되죠. 옳은 질문이죠. 그리고 3번. 자, 13번의 문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게 왜 갑자기 나왔지? 12번? 13번이 이거네요. 13번 문제를 먼저 보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27회 때. 수험생들이 경악을 했죠. 지금 여기서는 6줄, 7줄이죠. 7줄인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9줄인가 10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보면서 짜증이 확 났겠죠. 자, 우리는 앞으로 이 정도 길이가 되는 문제들은 딱 보는 순간 넘어갑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거 읽고 있다 보면요. 짧은 거 읽을 시간이 안 나와요. 시간만 잡아먹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다 풀고 시간이 혹시 남으면 그때 푸는 겁니다. 처음부터 풀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읽는데 일단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시간이 한번 쭉 한 바퀴 돌렸다 끝까지 갔고 다 문제 풀어봤는데 이제 몇 개를 남겨온 게 있다. 그걸 볼 때 보는 거예요.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공사대금은 간 명의로 건물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을이 갑에게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5일 보존 등기 마쳤죠. 자, 2016년 1월 15일 보존 등기 마쳤다. 이거 기억하세요. 왜?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기로 했으니까 변제 기한이 2016년 1월 15일 이후 2달입니다. 그게 변제 기한. 근데 을은 현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갑의 채권자가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2016년 2월 8일 갑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넣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습니다. 1월 15일 날 갑이 보존 등기함으로써 등기부가 마련됐는데 2월 8일 날 그 건물에 경매가 시작됐다 라는 법원의 결정이 등기가 됐다. 이렇게 목적물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그 목적물은 압류가 돼버립니다. 압류.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10월 17일 병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을이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을은 병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날짜별로 확인해 봅니다. 을은 일단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주택을 점유하면서 보존 등기한 날로부터 2달 내에 공사대금을 받으면서 건물을 갑에게 인도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공사대금 변제 기한이 보존 등기한 1월 15일부터 2개월이니까 이게 변제 기한이 됩니다. 자, 이 변제 기한이 왜 중요하냐? 그런 주택을 이미 점유는 하고 있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을의 유치권은 3월 15일 날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유치권 성립을 했습니다. 성립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치권을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 건데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을 하기 전에 2016년 2월 8일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이 압류가 됐어요. 이 압류가 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그 유치권을 경락인에게 주장하지는 못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경락인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병이 을에게 건물을 인도하라, 건물을 내놔라. 그러면 을은 유치권 주장 못합니다.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목적물이 압류가 되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에 의한 꼭 이렇게 문구로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에 의한 압류가 된 경우 다시 말해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을 성립하지만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지만 단 그 경매 절차의 경락인에게만은 유치권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걸 문제를 그래서 이 문제는 포인트가 유치권이 언제 성립하는가를 찾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유치권 성립하기 전이냐 후냐 여기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에 의한 압류 효력이 언제 발생했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고. 세 번째로 유치권은 성립한다는 거.
다만 그 경매 절차의 경락인에게는 주장을 못한다는 거.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은 갑에게,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죠.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병의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죠. 동시이해매권은 당연하고요. 동시이해매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당연히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죠. 당연한 거.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 이렇게 되겠죠. 14번도 마찬가지죠.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락을 받았다. 자, 갑이 을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요것만 구별하시면 된다 그랬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갑에게 유치권이 성립했는데 유치권. 이 유치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경락인에게. 뭐 갖고 달라진다 그랬죠? 갑의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엔 압류. 왜 효력이 발생했느냐? 그 후에 발생했느냐? 이거 갖고 구분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기억에 뭐라고 됐어요? X 건물에 관한 요 경매로 인한 경매 개시로 인한 압류해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죠. 압류 후에. 그러니까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니은도 건물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역시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경락인에게 행사 못한다 이렇게. 반면에 지금 건물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어. 그러니까 이때는 병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리을도 건물에 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마찬가지죠.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건 두 개.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유치권이 경매로 인한 압류 후 성립했는가, 압류 전 성립했는가에 따라서 경락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있다가 달라진다. 그것만 딱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이 그 건물에 보존 필요비, 계량 유익비를 지출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임차인 을이 건물을 수리를 싹 한 거예요. 인테리어를. 근데 이게 보존 필요비도 되고 계량 유익비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갑이 그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을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죠. 문제는 을이 이걸 하기 위해서 건축 자재상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거예요. 자, 그 후에 을은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을은 유치할 수 있죠. 문제는 이 건축 자재상이죠. 을로부터 건축 자재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해서 이 물건을 유치할 수는 없다 그랬죠. 요거 딱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을이 병에게 외상 대금, 건축 자재 대금이죠. 그걸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병이 건물을 유치할 수 없다죠. 1번 틀렸죠. 반면에 을은 갑으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죠.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되죠. 을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우선 변제 아니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죠. 5번 유치물을 갑으로부터 산 정에 대하여 을은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다. 물권이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신소유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1번이 틀렸죠. 건축 자재대금 꼭 기억하시자. 16번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집합 건물이나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죠. 이 두 개를 수리했고 수리가 끝났는데 수리비를 못 받아서 201호만 점유하고 있어요. 자, 201호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다만 201호만 유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리비는 이 두 개를 담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1호뿐만 아니라 202호 수리비를 돌려줄 때까지 201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점유하고 있는 201호에 대한 수리비만이 아니고요. 점유하지 않고 있는 202호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수리비 전부를 받을 때까지 나 201호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가분성이죠. 이번 갑의 유치권은 을소유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 대금을 채권으로 성립하죠. 다만 201호만 유치하고 있으니까 201호만 경매에 넣을 수 있을 뿐 202호는 경매를 못 넣는 거죠. 202호는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공사대금만 전체를 담보하는 거지 201호만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201호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요. 4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안 되죠.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5번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그럼 병은 을에게 임대차 효력 주장 못하죠. 을은 갑에 대해서 유치권 소멸, 즉 건물을 돌려달라 청구하고 임차인 병에 대해서도 건물을 비워달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병은 을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옳은 것은 1번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치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16문제가 나왔죠. 10년 동안. 1.5문제 정도. 그리고 나오는 것들 중에서 13, 14번은 긴 것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짧은 것부터 풀자. 이렇게 유치권 문제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당권 남았습니다. 저당권은 유치권보다 훨씬 중요하고요. 문항수도 훨씬 많습니다. 저당권은 철저하게 봐야 되는 조금 어려워요. 저당권도 우리 늘 그렇지만 자주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기출문제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지문이 자주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